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는 3과목 1장을 하다가 마무리를 했고요. 3과목 1장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서 저희가 공부한 부분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6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개, 논물 해서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각각 개념적 설계, 그리고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부했던 내용은 저희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 개요를 살펴봤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와 데이터 모델의 표시할 요소까지 이렇게 해서 3가지씩 알아봤고, 이 3가지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과 엔티티죠. 엔티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공부를 했고, 개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체명을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하는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속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다 라는 거고, 속성의 수가 디그리 또는 차수, 그리고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도 컬럼의 수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 두셔라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속성명 지정 원칙, 역시 개체명과 같이 업무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서술형 지정하지 않고 약어 사용 제한을 하며, 개체명은 속성명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개체에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관계는 뭐다? 개체와 개체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을 의미를 하며, 관계의 형태는 1대1, 1대다, 다대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까지 공부를 하고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관계의 종류부터 오늘 나가보도록 할 텐데, 관계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냐? 첫 번째 종속관계, 두 번째 중복관계, 세 번째 재기관계, 네 번째 벨타관계입니다. 자, 사실 이 친구들은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라기보다는 관계의 종류에는 종속관계, 중복관계, 재기관계, 베타관계가 있구나. 자, 그래서 종속관계가 뭔데? 라고 하면은 이제 주인, 그리고 종, 자, 이 관계를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식별관계라는 것과 비식별관계가 있고요. 자, 중복관계는 두 개체 사이에 2번 이상의 종속관계가 발생하는 관계인 겁니다. 결국 중복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재기관계는 우리 재기순환이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를 때 우리가 재기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처럼 개체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순환관계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베타 관계는요, 개체의 속성이나 구분자를 기준으로서 개체의 특성을 분할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베타 엔드 관계라는 것과 베타 오어 관계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베타 엔드 관계는 하위 개체들 중에서 속성이나 구분자 조건에 따라 하나의 개체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베타 오어 관계는 하나 이상의 개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식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의 개체 내에서 유일한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이제 우리가 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개체는 하나 이상의 식별자를 반드시 가져야 해요. 자, 그래서 분류를 우선 크게 4가지로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대표성 여부에 따라 주식별자냐 보조식별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별자는 개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식별자를 이야기하고요. 보조식별자는 주식별자를 대신해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이 하나의 개체에 한 개만 존재하고 보조식별자는 하나의 개체에 하나 이상이 존재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스스로 생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식별자냐 외부 식별자냐. 자, 내부 식별자는 개체 내에서, 요게 키워드죠. 개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식별자를 내부 식별자. 자, 그리고 외부 식별자라는 거는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외부 개체의 식별자를 가져와 사용을 하는 식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키워드는 외부 개체의 식별자를 가져와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자신의 개체에서 이제 다른 개체를 찾아가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친구죠. 자, 그리고 단일 속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일 식별자, 복합 식별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단일 식별자는 주 식별자가 한 가지 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복합 식별자는 주 식별자가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일 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 이걸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복합 식별자는 뭐 주민등록번호의 학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분을 할 거야 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체 여부에 따라 원조 식별자와 대리 식별자가 구분이 되게 되죠. 원조 식별자는 이제 본질 식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리 식별자는 인조 식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업무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원래의 식별자를 이제 원조 식별자. 자, 대리 식별자는 이제 주 식별자의 속성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식별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얘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별자의 특징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유일성은 당연히 주식별자에 의해서 모든 인스턴스들이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유일성이고요. 자, 최소성이라는 거는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의 수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이제 최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불변성은 주 식별자가 한번 특정 개체에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식별자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저희가 주 식별자를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근데 그 주민등록번호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학번이 주 식별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번이 계속해서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식별자는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존재성. 주 식별자가 지정이 되면은 식별자 속성에 반드시 데이터 값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학번 이렇게 주식별자로 지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학번이 없다라던가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라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데이터 값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 개념적 모델링 했을 때 우리 ER 모델링이라는 거 키워드 공부했었죠. ER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라서 ER 모델링이 뭔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제 뜻하고요. 피터 첸이라는 사람에 의해 제안이 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립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개체, 엔티티, 속성, 애트리뷰트,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얘는 특정 DBMS를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ER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관계 유형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느냐? 1대1 가능하고요. 1대 다 가능하고요. 자, 다대 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ER 모델이 뭔지 알아두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입니다. 자, 뭐죠? 자, 우선 첫 번째 보기부터 보게 되면은 ER 다이어그램은 ER 모델을 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 맞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을 해서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방법. 자, 우리 위에서 보면은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 맞고요. 자, 그리고 1대1 관계 유형만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자, 얘는 1대1 관계만 표현 가능한 게 아니라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잘못된 거 3번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 3번 체크해 두고 자, ER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며 피터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다. 자, 피터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제 피터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표기법인 건데, 자, 우리 기호하고 기호 이름, 그리고 의미까지 얘네들을 굉장히 다 이어서 붙여주셔야 돼요. 아, 사각형은 개체 타입, 마름모는 관계 타입, 타원은 속성, 이중 타원은 다중값 속성, 밑줄 타원은 기본키 속성, 관계는 이제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선은 개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할 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얘 꼭꼭 알아두세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 이거 매칭을 뭐 사각형 관계 타입 이렇게 해놓고 뭐 잘못된 것은 연결이 틀린 것은 아니면 맞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꼭 알아두셔라 라는 거. 자, 사각형, 마름모, 타원, 그리고 이중 타원. 자, 그리고 이제 밑줄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기본 키인 속성일 때에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이어질 때 이렇게 요 선 위에 이제 뭐 어떤 관계인지 뭐 1대1 관계인지 뭐 1대다 관계인지 자, 그리고 선이라는 거는 요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 모델의 ER 다이아그램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그 의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죠? 그쵸. 자, 우리 마름모 관계 타입 맞고요. 선은 개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하는 거 맞고요. 자, 우리 삼각형이라는 거 있었나요? 없었죠. 삼각형은 기호에 없었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기도 하고 속성을 표현하는 기호는 뭐였었죠? 속성은 타원이죠. 타원. 우리 속성을 기재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다가 속성명 기재하잖아요. 자, 속성을 뜻하는 건 타원이며 삼각형은 없고 자, 사각형이 개체 타입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해당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만 변경해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2차원적인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DB 구조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엑셀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 키와 그를 참조하는 외래 키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요. 자, 계층 모델과 막 모델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인 언어는 뭐다? SQL이고요. 얘는 저희들이 공부를 더 할 예정입니다. SQL 응용장에서. 자, 그리고 얘는 1대1, 1대다, 다대다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또 얘를 알아두셔야 되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 구조입니다. 자, 우리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표 하나 자체를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릴레이션이 몇 개인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몇 개죠? 표 하나가 릴레이션이에요. 지금 표 몇 개예요? 한 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릴레이션이 한 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은 데이터들을 표의 형태로 구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구조를 나타내는 릴레이션 스키마라는 것과 실제 값들인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거 큰 거 하나가 릴레이션, 그리고 요거 속성들, 얘네들이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실제 값이 릴레이션 인스턴스, 그리고 우리가 이 각각의 컬럼들을 뭐라고 부른다? 속성이라고 부르며 요거 행 하나를 이제 튜플이라고 부르고요. 튜플의 수는 총 몇 개? 3개. 자, 그리고 우리 도메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도메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값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작성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애트리뷰트는 뭐예요? 속성이죠, 속성. 자, 그래서 학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의 도메인을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뭐 99학년 이런 건 좀 없잖아요. 뭐 많이 나와봐야 뭐 1학년부터 6학년 아니면 뭐 대학교다 이러면은 뭐 1학년부터 5학년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학년이라는 값에는 1, 2, 3, 4, 5 뭐 이것만 올 수 있고 그 외의 값들은 입력될 수 없어 라고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뭐 하나 더 예시를 들게 되면은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성별이라고 하는 거의 도메인은 남자, 여자 이런 것들만 올 수 있고 그 외의 값들은 입력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이 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 속성은 또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자, 그래서 여기서의 뜻하는 속성은 이름, 학년, 학과. 그리고 속성의 수를 또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거 어제 공부했죠? 속성의 수는 뭐랑 같다? 디그리랑 같다. 그리고 얘는 또 뭐랑 같다? 차수랑 같다. 그리고 우리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을 이야기를 하며 이제 속성의 모임으로써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튜플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튜플의 수는 뭐랑 같다? 카디널리티하고 같다. 뭐 이거 말고 기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표를 봤을 때 각각 구분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정답 몇 번이죠? 딱
보면 딱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릴레이션부터 볼까요? 릴레이션 몇 개인가요? 지금 표 하나죠? 지금 표가 이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더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이 표도 있고 이 표도 이렇게 두 개 분리돼서 있었으면은 얘는 릴레이션이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표 하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릴레이션 몇 개다? 한 개다. 자, 그래서 보기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속성의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속성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데이터 필드. 자, 지금 몇 개예요? 3개죠. 자, 뭐뭐뭐, 학년, 반, 이름.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속성은 3개인 거고. 자, 그 다음 튜플을 보게 되면은 튜플은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행 하나, 행 둘, 행 셋. 이렇게 해서 총 몇 개다 튜플도? 3개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원작값들의 집합을 의미를 한대요. 자, 이거 뭐죠? 지금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도메인에 대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학년의 도메인이라는 거. 도메인이 뭐였어요?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값들의 집합. 그래서 뭐 학년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은 지금 뭐였다? 도메인이었다. 그래서 문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릴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릴레이션에서는 똑같은 튜플이 포함이 될 수 없으므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엑셀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처음 걸 보게 되면은 한 릴레이션에 똑같은 튜플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 자, 여기서 지금 홍길동이라는 그 레코드를 보게 되면은 홍길동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 튜플은 홍길동은 2학년이고 나이는 21살이야.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라고 본다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레코드는 이제 유일한 거죠. 이 릴레이션에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튜플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이하다라는 건 거고요. 즉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이 줄과 여기 홍길순이라고 하는 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이 튜플들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뭐라는 거예요?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릴레이션 스키마를 구성하는 애트리뷰트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자, 얘도 똑같은 말이죠. 자, 이 이름이라고 하는 요 줄과 여기 나이라고 하는 거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요거 속성, 애트리뷰트 순서 바뀌어도 뭐 문제 생기나요?
안 생기죠. 스키마를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 처리하는데 홍길순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변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순서 중요하지 않으며 각 애트리뷰트는 식별을 위해 릴레이션 내에 유일한 이름을 가진다.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도메인에는 동일한 값이 있을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각 학년을 기술하는 학년이라고 하는 속성명들은 구분이 되어야 하긴 하는데 그 속성에 입력된 값들 학년이 1, 3, 2 이렇게 다르게 있긴 하지만 똑같을 수도 있죠. 똑같은 1학년짜리 한 명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값이 있다라는 거. 이 속성명 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해야 하지만 그 속성 값들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애트리뷰트는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속성 학년이라고 하는 걸 봤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뭐예요? 1, 3, 2, 1 요런 건 거잖아요. 이거 더 쪼갤 수 있나요? 1.1, 3.1 이런 식으로 더 못 쪼개죠. 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을 저장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3번? 그쵸. 성원님도 정답이시고. 자, 우리 1번이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과 홍길순이라고 하는 거 순서 바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튜플 사이에, 애트리뷰트 사이에 순서 없다라는 거를 꼭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을 할 때 튜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애트리뷰트를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튜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속성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는 후보키라고 하는 것과 외래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개념으로서 시험 문제에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하지만 이 후보키와 외래키는 이제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더 보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후보키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속성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릴레이션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후보키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과 최소성이 뭔데? 라고 하면은 유일성은 하나의 그 키값으로 하나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 거고요. 최소성은 모든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식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후보키에 올 수 있는 친구들 엄청 많이 있겠죠. 주민번호, 학번 다 올 수 있고. 자, 그 중에서 이제 기본키라는 거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며 그 후보 키들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친구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얘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중복된 값 안 되고요. 자, 생각해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본키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나랑 이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중복된 값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자, 널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키의 성질인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면서 중복된 값과 널값을 가질 수 없는 친구. 자, 그 친구가 이제 기본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후보 키가 2개 이상이라고 했을 때 기본 키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키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속성으로서 뭐 학번,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막 여러 개가 있을 때 후보 키로 올 수 있는 친구들 뭐 학번, 주민번호 다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주민번호를 기본 키로 셀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대체 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학번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후보 키가 2 이상일 때 기본 키가 채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기본 키를 제외한 이제 대체 키인 거죠. 후보 키. 자, 그리고 우리 슈퍼 키라는 거는 한 릴레이션 내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된 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후보 키와 좀 다른 게 후보 키는 유일성과 최소성 2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지만 우리 슈퍼 키는 유일성은 만족을 시키는데 최소성은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번이랑 이름을 2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키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구분은 할 수 있으니까 유일성은 만족을 하겠죠. 하나의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속성으로만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외래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래키는 기본 키와 대응대의 릴레이션 간의 참조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조라는 이 단어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요 5가지 중에서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외래키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릴레이션에서 외래키로 사용된 것은 입니다. 자, 그쵸. 3번 과목 번호죠. 자, 우리 외래키로 사용됐다라는 거는 다른 거에 기본 키가 되는 건 거고 이제 동일한 도메인 상에서 정의되었을 때 그 속성을 이제 우리가 외래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키와 동일한 거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기본 키인 거거든요. 자, 지금 과목의 과목 번호가 여기서 지금 참조가 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외래키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셀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입니다. 자, 후보 키는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성과 뭐를 만족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뭐죠? 그쵸, 최소성이죠. 자, 그러면 제가 부가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슈퍼키는 모든 튜플에 대해 뭐는 만족을 시키지만 뭐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죠. 뭐는 만족을 시키고 뭐는 만족을 시키지 못할까요? 슈퍼키. 뭐를 만족을 시키죠? 슈퍼키는 2개 다 만족시키진 않습니다. 우리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지만 슈퍼키는 그쵸. 유일성은 만족을 시키지만 최소성은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를 같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죠.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 유일성은 만족을 시키지만 최소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키는 뭐다? 우리 방금 공부했는데 그쵸. 슈퍼키죠. 자, 그 다음 이제 무결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결성 부분도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쳐볼게요. 왜 시험 문제에 3번 이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결성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과 그것이 표현하는 현실 세계의 실제 값이 일치하는 그 정확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참조 무결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떤 속성도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공부했죠. 우리 기본 키로 나올 수 있는 친구, 주민번호라던가 학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주민번호가 없어서도 안 되고 학번이 없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학번이 중복돼서도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개체 무결성이다라는 건 겁니다. 즉 기본키의 속성, 널값이 아닌 원자값을 갖는 성질. 자, 그리고 도메인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도메인 오늘 공부했죠?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 자, 주어진 속성 값이 정의된 도메인에 속한 값만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에 올 수 있는 값은 남자, 여자 이런 것들만 올 수 있는데 뭐 이상한 거가 올 수 없다라는 건 거죠. 뭐 다른 뭐 바보 막 이런 값들이 올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도메인에 속한 값만 가져야 한다라는 거 도메인 무결성. 자, 그리고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래 키 값은 널이거나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 참조할 때 기본 키 값과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그 값이 외래 키 값이 널이면은 참조를 할 수 있지만 즉 여기 보게 되면은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정을 이제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참조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참조 무결성이기 때문에 얘가 출제되기보다는 이 개체 무결성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를 보기로 해놓고 이제 찍어라. 이거 4개 중에 하나 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는 건요. 속성값들이 사용자가 정의한 제약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사용자 정의 무결성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그쵸. 우리 3번이죠. 자, 우리 보게 되면은 지금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인 거고. 자,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값을 가질 수 없다. 얘도 역시 참조라는 키워드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아, 참조 무결성이겠네 하고서는 아, 얘도 참조 무결성. 자, 그리고 우리 개체 무결성은 뭐라고 했어요? 기본 키에 관련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 참조 무결성은 외래 키. 자, 그래서 기본 키에 속해 있는 애트리뷰트는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자, 마지막 릴레이션 내의 튜플들이 각 속성의 도메인에 지정된 값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뭔 거예요? 도메인 무결성인 거죠. 우리 4가지 배웠잖아요.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자, 그 중에서 4번은 도메인 무결성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다. 자,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키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약 조건은 어느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몇 번이죠? 자, 우리 기본 키와 관련 있는 무결성 조건 뭐라고 했어요? 4가지.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 중에서 기본 키와 관련 있는 거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외래 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외우세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와 관련된 조건. 참조 무결성은 외래 키와 관련된 조건. 자, 그래서 개체 무결성은 널값이나 중복값 가질 수 없으며 참조 무결성은 참조되는 릴레이션이 이제 기본 키 값과 동일해야 하고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값은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외래키와 가장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참조 무결성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관계대수로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몇 번 이상? 3번 이상.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우리 절차적인 언어. 여기서의 키워드, 관계대수는 뭐다? 절차적인 언어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관계대수, 절차적 언어 같이 연관 지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수 보면은 뭐다? 주어진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관계 연산으로 구분이 되며 지리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순수관계 연산자에는 select,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실기에도 이 기호를 써라 라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select의 기호는 뭐냐? 요 시그마라고 하나요? 요 기호이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호는 우리 파이 기호입니다. 파이. 자, 그리고 조이는 나비 넥타이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디비전, 나누기는 진짜 요 나누기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연산자, 기호 알아두시고, 자, 의미도 알아둬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select 기호는 뭐다? 요거 시그마 기호이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의 부분 집합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추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속성들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사실은 중복 제거된다. 자, 그리고 조인. 자, 얘는 나비 넥타이 모양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릴레이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하여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드는 연산. 자,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에 연관된 튜플들을 결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비전이죠. 얘는 나누기 기호를 뜻한다 라고 했고 R 릴레이션에서 S 릴레이션의 속성 도메인 값과 일치하는 R 릴레이션의 튜플들을 찾아내는 연산을 뜻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select 나이가 20인 친구를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겠죠. 요거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겠죠. 결과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 select라는 친구는 튜플들의 부분 집합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는 뭐냐? 내가 원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와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을 제외를 하고 나이 20, 21, 20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수직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출력할 줄 알았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중복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두실 게, 자, 요 select는 수평연산, 수평으로 이렇게 값을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수직연산인 겁니다. 요 프로젝트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이는 이거 말고 다른 릴레이션이 또 있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 두 개를 합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기준으로서 합쳐주시면 되는 건 거고요. 맨 마지막 게 조금 어렵죠. 자, 우리 디비전. 자, 여기서 우리 릴레이션이 요게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R 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학년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S 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R 릴레이션에서 S 릴레이션의 속성 도메인값과 일치하는 R 릴레이션의 튜플들을 찾아내는 연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학생 릴레이션과 이제 학년 릴레이션을 디비전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과는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년이 1인 거, 이거를 만족하는 친구들만 출력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이게 디비전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일반 집합 연산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수학에서 공부하신 내용이기는 해요. 자, 우리 요런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와 B라는, 자, 합집합은 뭐예요? 두 릴레이션의 합이 추출이 되고 여기 중복되는 교집합을 하나 빼주게 되는 건 거죠. 자, 얘도 정리를 해볼까요? 기호는 요 U 표시. 자, 두 개의 릴레이션의 합이 추출되고 중복 제거. 자, 그리고 교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U를 뒤집어 놓은 기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릴레이션의 중복되는 값들만 추출.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제 교집합인 거고요. 자, 우리 차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만약에 A 차집합 B라고 했다 이러면은 요 A에서 B를 뺀 값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만큼인 거죠. 자, 보게 되면은 R 릴레이션에서 S 릴레이션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추출. 자, 그리고 마지막 교차곱이라고 하는 거는 X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얘는 두 릴레이션의
A. 가능한 모든 튜플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교차곱에 대해서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차수는 더하고 카디널리티는 곱하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그 결합되는 그 집합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온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왼쪽 집합을 x, y로 나눴을 때 x, y를 모두 가지고 있는 a가 이제 정답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것은 뭘 배웠다? 관계 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자, 근데 이제는 뭘 배우겠다? 관계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관계 대수는 아까 전에 절차적인 언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계 해석은 뭐래요? 관계 데이터 모델의 제안자인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의 수로 해석에 기반을 두고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으며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비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튜플 관계 해석, 도메인 관계 해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과 능력 면에서는 동의하고 이제 관계 대수로 표현하는 식은 관계 해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리어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 관계 대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을 하는 절차적인 언어죠. 자, 근데 지금 1번 문제 보게 되면, 1번 보기 보게 되면은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한다. 자, 이것까지는 맞지만, 자, 비절차적인 방법인가요? 우리 관계대수? 아니죠. 자, 우리 관계대수는 절차적인 언어이고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만 정의하는 우리 비절차적인 언어는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지리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연산의 순서를 명시하고 일반 집합 연산과 순수관계 연산으로 구분이 되며 주어진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의 집합이다. 라는 거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테이블에서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는 데 사용이 되며 결과로는 릴레이션의 수직적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관계대수 연산자는 입니다. 자, 우리 수직적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보고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직은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값을 잘라가지고 오는 거. 우리 이걸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오는 거 뭐였다? 프로젝트였었죠. 자, 수직 연산은 프로젝트였었고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는 거는 셀렉트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분지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관계 해석 문제입니다.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죠. 자, 몇 번이 잘못됐어요? 자, 우리 관계 대수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관계 해석은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만을 정의하는 비절차적인 언어. 자, 우리 1번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관계 해석은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으로 나뉘게 된다. 예, 정답이고요. 자, 우리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한 절차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 얘 관계 해석이 아니라 지금 관계 대수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비절차적이어야지 관계 해석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3번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능력과 기능 면에서 동등하다. 예, 맞고요. 수학의 수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얘도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우리 정규화 나갈 텐데 정규화란 무엇이냐라는 건 거죠. 처음에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될 수 있도록 분해해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되고요. 정규화된 모델은 일관성, 정확성, 단순성, 비중복성, 안전성 등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정규화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정규화를 거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이상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줄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데이터 구조의 안전성 및 무결성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릴레이션이더라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 생성이 가능하며 데이터 이제 중복 배제를 통해서 이상의 발생 방지 및 자료 저장 공간의 최소화입니다. 자, 그리고 개체와 속성의 누락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들도 잘 알아두시고 정규화가 무엇인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의 필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한번 볼까요? 자, 이 보기들을 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게 뭔가요? 그쵸. 자, 우리 테이블 불일치 위험의 최소화 맞고요. 수정 삭제 시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를 하겠다라는 것도 맞고요. 자, 중복 데이터의 활성화 맞나요? 자, 우리 목적이 뭐였어요?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함으로써 배제를 함으로써 이상현상 발생을 방지를 하고 자료 저장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의 필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 중복 데이터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보게 되면은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 최대화 얘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정규화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은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정답이고요.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야기한다. 자, 우리 중복을 배제함으로써 이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 발생을 야기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 2번이고요.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맞고 어떠한 릴레이션이더라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 만든다.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2번.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을
이제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건 거죠. 자, 이상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정규화를 거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들이 불필요하게 중복이 되게 되는데 이때 릴레이션 조작 시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고 이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 왕창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실기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상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 이러면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적으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삽입 이상은 뭐냐? 자, 릴레이션의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값들도 함께 삽입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삽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삽입을 하려고 할 때 이상한 게 이제 삽입 이상.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삭제되는 게 삭제 이상.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만 갱신이 돼가지고 모순이 생기는 상황이 이제 갱신 이상인 건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네들은 놓고 자,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료를 삽입을 할 때 의도하지 않은 자료까지도 삽입을 해야지 그 자료를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현상이 삽입 이상인 거잖아요. 자, 얘는 지금 뭐예요? 학년, 나이, 이름, 강의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근데 강의를 아직 수강을 하지 않아서 강의명이 없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원래 내가 넣고 싶은 거는 뭐 2학년, 30살, 유관순 이 학생 정보만 입력을 하고 싶었는데 이 강의는 상관이 없지만 학생과는 솔직히 상관은 없는 거긴 하지만 얘가 이미 이 테이블에 컬럼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강의명을 뭐 널값이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삽입할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널값, 내가 원치 않은 자료까지도 삽입해야 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삽입 이상인 거고요. 자, 우리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정보까지 삭제가 되는 현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강의 코드도 있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제가 강의 코드가 얘랑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자,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제가 나는 이 강의 코드, 이 수업이 만약 폐강이 됐어요. 이 A2 소프트웨어 활용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폐강이 돼서 이 정보를 삭제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튜플 2개 자체가 다 삭제되는 건 거죠. 홍길순이라고 하는 데이터,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삭제했을 때 의도치 않은 다른 정보까지 삭제되어 버리는 현상이 이제 삭제 이상. 자, 그리고 갱신 이상이라고 해볼게요. 자, 강의 코드가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의 강의 코드가 A2에서 A3로 수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수정이 된 건 거죠. 자, 홍길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 코드를 A3으로 변경을 해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홍길동의 강의 코드는 그대로 A2가 되게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근데 얘네 3번, 4번 요거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보게 되면은 둘이 똑같은 강의인데도 지금 강의 코드가 달라지게 된 건 거죠. 자, 이것처럼 중복된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이제 값이 수정이 돼서 이 데이터에 모순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갱신 이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이상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그쵸. 우리 이상에는 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속성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우리 정규화 과정 이거를 꼭 단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통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번만 출제된 것도 아니고 얘 한 3번 출제됐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알아두셔야 되고 자 우리 1정규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래요? 도메인이 원작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규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에 막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중복값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한 칸에 하나씩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값들이 하나씩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얘보다는 사실 얘가 좀 더 맞겠죠. 홍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료구조라고 하는 수업도 듣고 소프트웨어 활용이라고 하는 수업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에 두 개를 다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3, 22 홍길순 소프트웨어 활용 쓰고 또 다른 줄에다가 3, 22 홍길순 자료구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이 원자값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정규형을 봤더니 부분적 함수 종속이 제거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1정규형인 거는 만족을 한 거고 거기서 완전 함수적 종속을 만족을 하는 부분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정규형이 이제 제2정규형인 거고요. 자 그리고 3정규형이라는 거는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거는 A가 B이고 B가 C일 때 A가 C가 된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이 이행규칙을 만족하는 게 이제 이행적 함수인 거고 그거에 이제 종속관계를 제거를 하는 건 거죠. 만족하지 않는 정규형이 이제 제3정규형 그리고 보이스 코드 정규형 BCNF는 릴레이션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제3정규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이 성립하는 경우 그리고 5정규형은 이제 조인 종속성을 이용하는 경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규화 단계를 암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 이거 이제 신화공에 있는 거를 토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두부를 좋아하는 이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간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거 두부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외국인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씩을 다 따가지고 도부 이결 다 줘? 이렇게 해서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부 이거 다 줘라고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된다? 도부 이결 다 줘 해서 외국인 선생님이 약간 꺼서 얘기를 했으니까 두부 이걸 다 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게 순서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그리고 보이스 코드 정규형, 4정규형, 5정규형이구나 라는 걸로 순서만 외우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3정규형에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으로 정규화하기 위한 작업은 무엇인가 라는 건 거죠. 자, 뭘 작업을 해야 될까요? 2번? 자,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되죠? 도, 우, 이, 결, 다, 쪼 이거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죠. 보이스 코드 정규형, 그리고 4정규형, 5정규형이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자, 여기까지는 3정규형. 만족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보이스 코드 정규형으로 가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죠. 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 거죠. 자, 정규화라고 하는 단어하고 정규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규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도메인이 원자값인 거를 이제 도메인이 모든 원자값으로만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정규화인 거고 그게 원자값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규형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건 거고요. 1 정규형은 만족을 하면서 이제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이 정규화 그리고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규형 이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정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정규화라는 거는 뭐냐? 우리 정규화는 공부를 했죠. 그 정규화에 반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정규형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의 종속성이 하나의 릴레이션에 표현될 수 있도록 분해해가는 과정이 이제 정규화였었죠. 그거에 이제 반하겠다라는 거는 뭐냐? 시스템의 성능 향상, 그리고 이제 개발, 운영 편의성 등을 위해서 정규화된 친구를 일부러 통합시키고, 중복시키고, 분리시키는 과정으로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정규화에 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반정규화랑 비정규화랑은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반정규화, 비정규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밑에 봤더니 일부러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가 반정규화구나. 근데 봤더니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정합성이 저하될 수가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정규화에 위배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은 증가하고 성능은 향상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은 저하가 될 수 있고 이제 오히려 과도하게 반정규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려고 이제 반정규화를 했지만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정규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의 이제 일관성과 무결성을 우선으로 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단순화를 우선적으로 할지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정규화를 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테이블 통합, 두 번째 테이블 분할, 세 번째 중복 테이블 추가, 네 번째 중복 속성 추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 통합은 우선 종류에는 1대1 관계 테이블 통합, 1대다 관계 테이블 통합, 슈퍼타입, 서브타입 테이블 통합이 있고요.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테이블 자체를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서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 테이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게 테이블 통합인 거고요. 자, 테이블 분할은 뭐냐? 테이블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분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의 유일성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게 있고요. 자, 수평 분할, 수직 분할을 해서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 속성이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드네. 그냥 속성을 기준으로 속성 10개까지만 두고서는 다음 거 잘라. 이렇게 테이블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튜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분할을 해버리는 거죠. 수평으로. 자, 그리고 중복 테이블 추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계속 추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복 테이블을 추가를 해가지고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집계 테이블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진행 테이블 추가하는 방법, 죄송해요. 여기 특정 부분이거든요.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진특 꼭 알아두시고요. 자, 중복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계속해서 조인을 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 경로를 좀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을 그냥 하나 더 추가를 해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반정규와 유형 중에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반정규화하는 방법 총 4가지 있었죠. 테이블 통합, 테이블 분할, 중복 테이블 추가, 중복 속성 추가. 그 중에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자, 우리 집진특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집진특, 집계 테이블 추가, 진행 테이블 추가, 이제 특정 부분만을 포함하는 테이블 추가. 자, 그러면은 해당하지 않는 거는 몇 번이에요? 1번인 거죠. 진행 테이블이라고, 이거 죄송해요. 집진특이라서 집진특. 자, 3번이죠. 빌드 테이블 추가. 자, 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예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용자를 포함해 DBMS에서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이제 유지하는 시스템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좀 더 좁은 의미로는 카탈로그를 데이터 사전, 우리 DD, 데이터 디렉토리, 아니죠. 사전이 영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데이터 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된 정보를 이제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른다?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생각났어요. 데이터 딕셔너리죠. 네. 데이터 딕셔너리 DD라고 부르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카탈로그의 특징에는 일반 사용자도 SQL을 이용해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으로 카탈로그를 갱신할 수 없다라는 게 큰 특징인 겁니다. 자, 그리고 DBMS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갖고요. 자, 카탈로그는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사용자가 SQL문을 실행을 시켜서 변화를 주게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스템 카탈로그의 데이터 디렉토리를 보게 되면요. 데이터 사전에 수록된 데이터를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으로서 여기서 키워드는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시스템 카탈로그는 사용자가 시스템 모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렉토리와 시스템 카탈로그 두 개의 이제 차이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봤더니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1번 봤더니 개체들로서는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등이 있대요. 예? 맞죠? 자, 그리고 자, 봤더니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개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래요. 자, 얘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헷갈리는 거는 3번과 4번일 수가 있는데, 자, 3번을 봤더니 카탈로그 자체도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이용자도 SQL을 이용해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검색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도 SQL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요. 자, 다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는 건 거죠. 그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으로 카탈로그를 갱신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인 거고,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는 이제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등 그 시스템 자체에 관련 있는 정보가
데이터 정의어로 이제 결과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정의어를 사용하는 이제 뭐예요? DBMS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갖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좀 동일한 구조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상이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옳지 않고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3과목 1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